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하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으려면은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32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주가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융주가 상승하면서 코스피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매크로 경제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죠. 주 후반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시장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데 잠시 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꽤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있고 FMC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 다만 FMC 의사록 그리고 잭슨홀 미팅 안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래프톤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컴이 이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 2024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및 내년에 출시될 신작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게임스컴은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특히나 주목을 받는데요. 올해는 64개국 1,400개 이상의 게임스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내 게임사는 20개가 참여를 하는데 특히나 한국 게임이 4개 부분에서 이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에는 사실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스컴에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상을 하게 될 기업들은 후보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펄어비스, 크래프톤, 넥슨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베스트 비주얼과 혁신성 부문에서 이 수상 후보에 올랐고요. 엔터테인 부분에서는 크래프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스컴을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국내 게임사들이 서구권 유저 공략이 핵심 과제인데 게임스컴을 통해서 해외 시장 반응을 미리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업들은 어떠한 신작들을 공개를 할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를 공개를 하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연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인 것은 이번에 붉은 사막을 이 게임스컴에서 시연 버전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PC 콘솔 기반의 인디게임 3종을 공개할 예정이고 네오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디게임 전시 부스에서 안녕 서울 이태원 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4개사 가운데서 사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탄력을 받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붉은 사막 시연을 30분 동안 시연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8월 23일에 있을 수상자 발표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자 발표는 라이브쇼에서 심사관과 청중이 함께 뽑은 수상사가 발표가 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이 수상자를 발표하고 난 후면 그 기업이 주가가 탄력을 지금까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해 피해 고시 시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수상한 이후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고 난 이후에 게임스컴 그리고 지스타에서 호평이 이어졌고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러한 이 부분에서 큰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스타 2024에서 연내 출시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현재 이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크래프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콜라보와 업데이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제 23일에 만약에 수상자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할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의 기조가 비둘기파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8거래일 연속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이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여 만에 금리 동결이 매듭 지어질까요? 일단 23일 금요일 밤 11시 한국 기준으로 잭슨홀 연설이 개최가 됩니다. 향후 금리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될 전망이죠.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주더라도 그 폭을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중론입니다. 9월에 FOMC 직전까지 8월 고용지표도 살펴봐야 하고 CPI라는 지표의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월가 투자기관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하 여력도 남겨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는 현재 통화 정책의 제한적인 수준 철회만 파월이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를 예고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UBS에서는 질서 있는 정책의 전환이 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ING는 현재 긴축 정책이 지나치다는 의견 정도를 선을 보이면서 피벗을 선언하는 목적 정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파월 의장이 기대보다 덜 비둘기파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 지표가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점진적으로 25bp 인하 정도만 시사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매파적으로 꼽히던 연준의 한 인사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또 내놓으면서 또 피벗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 위원도 돌아섰다. 닐 카실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요. 이 연은 총재가 고용 약화 우려가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9월에 인하 논의가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3.7에서 3.8% 범위에 있었다면 지금 이 금리를 내릴 때인가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3%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노동시장이 일부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페드워치의 전망을 보아도 지금 25bp 인하를 전망하는 연준 인사들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이의 시장 참가자들이 25bp 인상을 점치고 있고요. 또 반면에 50bp를 바라보는 퍼센테이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24%가량이 50bp 인하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또 페드워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융주, 보험주, 증권주들 잘 가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진짜 증시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 폐지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 주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된 리포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하나에너지, 락앤락 모두 최근 공개 매수에 실패한 상장사들입니다. 공개 매수는 자발적 상장 폐지 시 진행되는데 기업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개 매수가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코스피는 대주주 지분 95%, 코스닥은 9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공개 매수 가격 산정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도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신성통상 주가는 2021년 4,480원까지 올랐지만 반토막인 2,300원을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순자산인 3,136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공개 매수 제시가가 주주가 당초 매수한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위기와 관련 소액주주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심정들은 울며 겨자 먹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서 내가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항력도 없고, 뭐 한국회계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들이 이게 가치평가에 있어서 검증 절차, 그러니까 적정성 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적정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 점수 채점하듯이 채점이 필요하니까 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반면 관련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 규제를 강화하면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많이 받는 데다가 이렇게 더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보호도 없고 소액주주들의 요구만 계속 커지게 되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하는 거다. 미국은 창업자에 대해서 10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창업자는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상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개 매수 가격 산정 기준이 바뀔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3개월 평균으로 했다. 이제 그게 지금 봐서는 이제 많이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일부러 수주를 안 하거나 영업이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선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년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아예 그냥 전체 주식에 대한 평균을 한다든지. 해외의 경우 2013년 글로벌 IT 기업 델사의 상장 폐지에 반대한 주주들이 공개 매수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장도 상장 폐지도 주주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당국의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전일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에 나서주는 우리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잭슨홀 영향권에 들어가기 전인 만큼
미국장이 힘을 받으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의 공식이 올해 초부터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코스피도 같이 상승하는 패턴이 자주 출현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도 올해 역대급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므로 향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오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환율과 주식시장 간의 공식이 올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전 고환율 시기 때와는 달리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전 고환율 시기 때 비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으로 인한 외화 환전 수요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향후 우리 증시 흐름은 이 환율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그렇게 환율적인 요인은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원포인트 공략주로 알려주셨던 그리드 위즈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도 또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알려주시죠. 어제 추천 종목 그리드 위즈가 목표가 이상 달성해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종목명은 한화오션입니다. 2분기 실적이 다른 조선주에 비해 부진한 여파가 있었으나 하반기는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큰 컨테이너선 인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며 현재 주가는 다른 조선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하나오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31,400원부터 31,800원까지 매수가 드리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3만 원 이탈 시, 목표가는 35,000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화오션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최윤 앵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르게 스탠스를 다시 한번 바꿨는데요. 이어서 현대차도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사들이고 있습니다. IT 투톱 기업들 그리고 실적주 금융주들 고루고루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다만 한미반도체를 연이어서 줄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는데요. 같은 금융주라고 해서 모두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도 옥석가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숲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잘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윙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태성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에서 급등 흐름이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크게 물량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의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금융지주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 세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대한항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아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택은 현대차, 기관의 선택은 기아로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위와 2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와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까지 사실 한국가스공사를 연이어서 줄매수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출하하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DS 단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함께 숲도 현재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을 함께하는 기업은 숲과 바이넥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HPSB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3i, 세 번째로는 IMBDX, 네 번째로는 펄어비스,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생활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종목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S건설입니다. GS건설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오늘도 현재 구간 4%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주 함께 보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 건설주가 크게 움직이기를 기대하진 않는데 네. 오늘 특별히 좀 수급에 올라오고 5% 이상 급등하는 게 특징적이어서 가져왔지만 이게 네.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고르기가 또 힘들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설주를 꼭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네. 뭐 고르기 힘들더라도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보다는 더 좋은 종목을 조금 포트에 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건설주를 굳이 막 자금도 부족한데 이거를 막 10% 20% 담는 거는 좀 그렇죠.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그 GS건설이 이제 검단 자이가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충격을 먹었죠. 그게 만약에 짓고 입주를 한 상태였으면 진짜 끔찍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철거가 이제 확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순살자이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온통 저기가 됐죠.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그 이미지와 모든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그냥 자이하면 순살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쉽사리 이거를 글쎄요. 사람이 아무리 파블로프 효과로 잊음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네. GS건설뿐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사실 뭐 롯데건설도 그렇고 다들 약간 그 비아냥되는 별명들이 붙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롯팡이라고 또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 많잖아요.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큰 이유가 뭐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부실 시공이 많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뭐 인력도 없고 하는데 막 대충 지어가지고 이제 뭐 그 외국인 인력들 쓰다 보니까 그 천장에서 막 저기 분비물도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새로 입주했는데 지금도 맨날 뉴스에 일주일에 한 3-4번은 나오죠. 들어갔는데 누수가 되고 지하 주차장은 다 무슨 저기 벽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후분양 얘기 나오는데 이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그리고 이것도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랑 정치는 정말 민감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게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 자기들 죽기 살기로 싸우죠. 댓글에서 거의 밤을 새더라고요. 계속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 그렇잖아요. 올라도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내려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88 대책이 나왔잖아요. 제목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이제 크게 써져 있는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택 공급 쪽에 이제 방점을 뒀다는 것을 제목에서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확대시켜서 지금 뭐 오르는 집값을 좀 잡겠다 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호재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의 내용이 재건축을 완전히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고 그린벨트를 풀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공급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인데 이게 호재가 돼서 또 급등해버릴 우려가 있으니 정말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그거부터 보죠. 지금 지표들부터 보죠. 지표가 일단 18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월 5월 대비해서 1.80% 상승을 했는데 이거 부동산은 주식 같은 게 아니라서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래서 1.8%만 해도 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뭐 저희 몇만 원대가 아니에요. 6, 7만 원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이후에 6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이 한 달 상승폭 1.80은 지난해 2월 1.98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도 또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 이게 마지막으로 뭐 정부에서 밀어줘 가지고 뭐 특례 대출을 해주고 어째서 잠깐 오른 거고 뭐 다시 폭락이 올 거다. 이게 뭐 대득해 바운스다. 뭐 그냥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냥 사시고요. 자기 집을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댓글을 닫을 수가 없으니 보여요, 눈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8일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는데 아까 보니까 내용은 이제 많고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네. 지금 페이지 수가 워낙에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한 딱 세 가지만 보면은 일단은 6년 동안 수도권에 총 4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게 다 42만 7천 가구를 새 걸 짓는 게 아니고 21만 가구는 새로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1만 7천 가구는 원래 계획된 물량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 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큰 게 이명박 정권 이후에 최초로 건드리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대가 있어서 결국 안 했어요.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게 서울시의 면적에 지금 무려 4분의 1이 그린벨트입니다. 네. 풀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다고 단정지어서 또 이게 한 방향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집값을 뭐 이 부족한 집을 짓는 어떤 부지로는 좋겠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공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5만 가구를 발표할 건데 이 중에 서울이 1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서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서울 안에서 제일 많이 그린벨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서초구예요. 그럼 이제 또 말이 나와요. 야, 결국 또 서초 강남이야? 뭐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또 서초 강남 올려줘? 그러니까 그 내곡동이나 뭐 이런 쪽도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내곡동.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가 이 그린벨트 부분이 이 해당될 것이라고 해서 1만 가구가 어딘지를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송파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37만 가구가 있는데 이걸 추진 가속화하겠다. 뭔가 재건축 이 부담금에 대해서 완화나 뭐 이런 거를 건드릴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아까 제목에서는 공급 확대의 방점을 찍었지만 네. 단기적인 호재로 이 지역별로 급등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급등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거 또 이제 막 욕 핑계거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건설사는 그렇죠. 새로운 택지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건설 물량이 그 정부에서 쏟아져야지 어쨌든 뭐 대형 건설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GS건설 같이 건설주들에게는 뭐 이게 호재가 되겠죠. 어떤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면 특히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네. 뭐 이게 옥죄는 게 이번 정부는 옥죄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에 계속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GS건설이 일단 밑에서 5% 반등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순살자의 오명을 뭐 이거 한 번으로 씻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뭐 그쵸. 검은 붓이 먹물이 한 방울 묻으면은 그거를 씻기 위해서는 몇 리터의 양동이 물이 필요한 것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 잃어버린 명성은 수십 년이 걸려서 되찾아야 되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5% 오르고 있고 수급도 오랜만에 이 상위 수급에 잡히고 있어서 네. 건설주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NL입니다. TNL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뭐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뷰티 관련주라고 함께 봐야겠죠. 네, 앵커님은 지금 피부 너무 좋아 보이셔서 뭐 학창 시절에 그 고민 있으셨나요? 어떤 고민이요? 여드름 같은 여고생들, 여중생들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고민 있으셨었나요? 네, 감이 안 와가지고.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제가. 아직도 나요? 네. 그거는 이제 아주 건강하고 젊다는 네. 것이고 지금은 티가 안 나고 이제 요즘엔 더 빠른가요? 학창 시절에 막 엄청나게 도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네. 남자들 저도 그런데 이제 막 거기서
그걸 짜버리지 않나요? 짜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욕망을 참 버리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걸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손이 가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네. 짜서 그걸 봐야지만 그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TNL이 지금 히어로 마이티 패치 이게 있었다면은 제 흉터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히어로라는 회사에서 마이티 패치를 팔고 있는데 이 히어로라는 회사를 또 처치앤드와이트가 인수했잖아요. 우리 그 처치앤드와이트의 베이킹 파우더 쓰시는 분 많아요. 아멘 하먹고. 네네네. 처치앤드와이트가 이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초강자고 유통망이 워낙에 그 북미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 히어로가 그 회사에 인수당했다는 게 이 TNL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틱톡을 들어가 보시면요. 틱톡이 뭐 이게 틱톡하고 유튜브는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지금 아예 둘 다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유튜브랑 틱톡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타라고 하더라도 틱톡에서는 무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틱톡에서 예를 들어 막 5천만 명의 지금 팔로워를 가진 사람도 유튜브에 활동 안 하면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틱톡하고 유튜브가 그러니까 좀 달라요. 거기에 소비층들이 겹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TNL의 지금 마이티 패치를 영어로 해시태그로 네. 틱톡에다가 치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붙인 게 지금 영상이 제가 아까 보니까 6,600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저기 조회수 제일 높은 것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끔 유튜브 보시나요? 보죠. 저 언젠가 알고리즘에 자꾸 보기 싫은데 얼굴에 막 진주알이 엄청 박힌 그게 뭐냐면 막 여드름이 너무나 오래 방치가 돼가지고 정말 여기서 이 조개에 진주알이 나올 것만큼 몇백 개가 박혀 있는 사람 거를 뽑는 영상이 자꾸 뜨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왜 갑자기 알고리즘에 다 이게 뜨지? 근데 나는 왜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근데 그 심리가 되게 희한해. 그 희한해, 지저분한데 계속 네, 보게 돼요. 맞아요. 환공포증이 생겨도 보게 돼. 그쵸?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티 패치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게 뭐냐면은 그 패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여드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여드름이 많이 난 여자 애들이 여기다 왕창 붙인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쫙 떼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조회수가 제일 많아. 근데 저도 그걸 또 보고 있더라고. 아까 네. 진주알 그 영상처럼.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이티 패치가 요런 거 틱톡 지금 바이럴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럴의 효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일단 이 포어 클렌징 스트립스 그러니까 요 모공 관련 쪽에서 카테고리에서 1위예요. 그리고 이 모공 관련 화장품 여드름 쪽 말고 전체 화장품 코스메틱을 다 합쳐도 거기서 지금 2위를 찍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뭐 기초 화장이나 색조 화장이 아니라 여드름 패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 사이드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틱톡 바이럴뿐만 아니라 슈퍼볼에 광고를 때렸어요. 슈퍼볼 광고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네. 미국에선 슈퍼볼이 최고잖아요. 네. 농구나 야구나 축구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 풋볼. 걔네들 미식 축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슈퍼볼 광고를 올해 초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싼 돈 주고 하는 광고도 덕을 받고 아까 전에 광고료 없이 그냥 그 인플루언서들이 물론 뒷광고, 막광고도 있는데 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효과를 느껴서 올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틱톡에. 틱톡 챌린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해시태그 챌린지. 그 한 명이 올리면 계속 따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나면서 아마존에서 계속 이게 2018년부터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4년째? 6년이군요. 6년째 지금 1,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NL의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킨케어로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일루미엘이라는 걸 런칭했는데 빛을 뜻하는 일루미네이션, 그다음에 TNL의 사명을 합쳐서 일루미엘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도 아마존에서도 2등을 찍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드름 패치만으로도 2등을 찍고 있는데 이제 이 명성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면서 뭔가 좀 더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주가도 좋고요. 잘 만들어 놓은 이 여드름 패치 하나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TNL 스킨케어 라인이 또 나오면 또 주가 탄력 더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FT 들고 오셨어요. 이 하이브리드 차 HEV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캐니스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캐니스터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좀 네. 등한시하는 감이 있어서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오늘도 설명하다가 좀 네. 지났네요. 내일부터는 같이
병합을 해드릴게요. 네. 코리아 FT가 일단 캐니스터가 뭐냐면 탄소 여가통입니다. 탄소 여가통. 근데 이게 왜 지금 뜨느냐? 지금 전기차가 물론 내연기관차 화재가 훨씬 많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지금 달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 너무 화재의 그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전기차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내가 전기차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100% 저기 할 수 있잖아요. 열광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싫다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나쁜 뉴스가 뜨거나 네. 전기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친구가 다 싫어요. 그 뭔지 알아요. 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돈 어떤 주고 샀으니까. 그쵸? 예. 내가 뭐 예를 들어 황정민 배우를 좋아하는데 네. 누가 자꾸 황정민 배우 연기 못 한다고 욕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황정민 배우의 연기력이 떨어진 거라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속으로 인정을 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지금 벤츠가 어쨌든 불을 붙인 건데 지금 솔직히 저 뭐 이름도 생각나요. 파리스트인가요? 파라시스인가요? 시스. 예. 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네. 파리시스 그런 회사에 전지를 썼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촉발은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2차 전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는데 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실 묻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가 캐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별말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 왜 친하게 지내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뭐가 뜨느냐? 그 중간에 한번 도요타가 지금 도요타가 좀 빠졌는데 도요타가 신고가를 가면서 열광적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잖아.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카를 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는 내연기관의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 전기차를 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퓨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퓨얼. 내연기관 엔진을 쓰면서 탄소를 그냥 지금 저기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게 이퓨얼이라는 게 혼합 연료인데 네. 캐니스터가 이 연료 탱크 속에 증발하는 가스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운행을 할 때 밖으로 날려버리는데 그때 탄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2030년에 만약 이퓨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리터당 휘발유 가격 대비해서 4배를 지불해야 된다. 이 이퓨얼 연료는.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온 거죠. 벤츠가 터트린 그 부분 때문에 전기차가 만능이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이퓨얼이 비싸지만 네.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쓰면서 하이브리드카인데 이퓨얼이라는 새로운 연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 전용 캐니스터 탄소 여가통을 코리아 FT가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배경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 필러넥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캐니스터에서 연결해서 나가는 관이에요. 아. 근데 이게 원래 금속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었는데 플라스틱 필러넥이잖아요. 금속보단 플라스틱 훨씬 가볍겠죠.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에도 맞고 대신에 금속보다 플라스틱이 약하니까 그 안으로 뭐 기름이나 이런 거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발랐느냐 나노클레이라고 발라서 찐득찐득하게 해서 그 유해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플라스틱에. 그게 기술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걸로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을 차단하는 차량용 선쉐이드도 요 회사의 포트폴리오고 요 세 개는 다 차량 회사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 B2C는 뭐가 있느냐? 휴대용 모니터 VIM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안에서 이제 뭐 VR 기기나 이런 거를 끼는데 이거는 휴대용 모니터는 지금 애플에서 나오거나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모니터랑은 달라요. 얘는 좀 더 눈이 편하게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휴대용 모니터도 B2C로 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카 전용 캐니스터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배경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좋은 상태에서 네. B2C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있다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다. 아하. 네. 코리아 FT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 좀 심도 깊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많은 주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 SK 미래 먹거리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사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SK그룹의 바이오 두 축인 이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의 성장세와 성장 가능한 이유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SK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이 잘 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진수 기자의 이 팩트 체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SK 바이오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그나마 좀 성과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엑스코프리라는 이 뇌전증 치료제 성장을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요. 창사 이후 3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1,34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2,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엑스코프리의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엑스코프리의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성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더 많은 성장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초 아니면 연말쯤에 이 적응증 확대 임상 종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투약 가능한 대상이 늘고 시장도 굉장히 넓어질 전망인데요. 아울러 이제 현재 엑스코프리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약물의 특허 종료도 있어가지고 엑스코프리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 임상이 내년에 아니면은 연말에 이제 종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는 어떨까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임상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SK 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이 전신 발작 환자에 대한 엑스코프리 적응증 확장 임상 연구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은 이번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적응증을 기존에는 이제 뇌전증 성인 부분 발작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 및 소아 전신 발작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제 SK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를 활용한 이제 부분 발작 청소년 환자의 부분 발작 임상도 진행 중으로 임상 일상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번 임상 및 적응증 추가를 통해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임상을 진행할 때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나 봅니다.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이제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이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건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신에서 발작이 오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발작이 오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분 발작입니다. 이제 성인 부분 발작 전체 이제 뇌전증 환자 중에서 성인 부분 발작이 53%, 소아 부분 발작이 7%라서 부분 발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역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전신 발작이 한 27% 정도를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는 이제 희귀 뇌전증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 부분 발작에 대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신 발작에 대한 적응증에 소아 부분 발작에 대한 적응증까지 확보하면서 기존
이제 공략 시장을 기존 전체 시장의 53% 가량에서 성인 이제 부분 발작만 했을 때 53%거든요. 53%에서 성인 부분 발작, 전신 발작, 그다음 소아 부분 발작까지 더해서 87%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신 발작 그리고 이제 부분 발작까지 다 분류를 해봤을 때는 87%대까지 그 성장률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그 말은즉슨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걸까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건 환자의 비중이나 뭐 치료제 비중을 말씀드린 네. 거고요. 이제 치료제 시장 규모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글로벌 이제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8조 원 가량에 달합니다. 이 중에 이제 80% 가량이 미국에서 처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약 6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6조 원에서 아까 엑스코프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전체 치료제 비중 87%를 좀 계산해 보면은 5조 원에 가까운 이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기존 엑스코프리가 타깃으로 했던 기존 성인 부분 발작 시장이 한 3조 2천억 원 가량 정도 됐었는데 타깃 시장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56% 이상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매출이 내년에는 5,700억 원 가량, 그다음에 내후년 2026년에는 7,1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2027년엔 8,100억 원까지도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높고 전신 발작 적응증까지 추가되는 경우 이르면은 뭐 이런 다양한 적응증이 추가되는 경우 2027년에 1조 원의 벽을 넘어서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매출이 전망대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SK 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좀 거치면서 조금 뭐 실적이 부진하고 뭐 CDMO 같은 걸 하면서 조금 실적이 올랐지만 다시 이제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실적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뭐 기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도 예상되는데요.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이 268억 원에서 영업적자 1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실적이라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기적, 비정기적 비용 발생에 따라서 올해도 뭐 적자가 예상되긴 하는데 SK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이제 백신의 판매를 늘려가면서 내년부터는 매출을 늘리고 영업 적자 폭도 크게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적자폭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모멘텀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 매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상포진 백신 이제 스카이 조스터가 있고요. 또 기존의 독감 백신 스카이 셀플루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 셀플루 같은 경우 무대 확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스카이 조스터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쟁 품목이 이제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급 및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이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대상포진 백신은 백신 시장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 조스터, MSD의 조스터박스, GSK의 싱글익스 이 세 개가 3파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MSD 조스터박스가 경쟁 제품 출시 및 임상적으로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이제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GSK 두 회사의 제품만이 남게 됐는데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스터박스 이제 공급이 취소된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260억 원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스카이 조스터가 더 많이 접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쟁 제품 대비 스카이 조스터 접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카이 조스터의 백신이 더 많이 접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이 사용돼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시장 조사기관 IQVIA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스카이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31만 도즈가 팔려서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이제 GSK의 싱글익스가 22만 도즈를 기록했는데요. 이 싱글익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종이 2번에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저희 코로나 백신 맞았던 것처럼 1차, 2차 접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1차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이라서 이 도즈상으로는 이제 뭐 31만 도즈, 22만 도즈긴 한데 실제 접종받은 환자 수로 따지면은 이제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가 싱글엑스보다 한 3배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2번 가기 싫으니까 그죠? 네, 더 맞습니다.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려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 매출 증대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서 유심히 이게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하라는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많더라고요. 네, 네. 보셨는지. 이제 대상포진 백신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시장 규모가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는데 올해는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이제 스카이조스터는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500억 원 가량의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이 점이 굉장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희망적인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1차, 2차 접종도 아니고 한 번만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사실 싸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는 싱글엑스 가격 대비 3분의 1에서 5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뭔가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좀 효과는 당연히 보지만 저렴한 제품을 그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조스터가 좀 더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현재 지자체 무료 접종의 90% 이상이 스카이조스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국가 정부 입찰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카이조스터가 이미 이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자체 무료 접종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감 백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셀플루라는 독감 백신이 원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매출원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스카이셀플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국 시장 출시로 남반구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전 세계 독감 백신 시장 규모가 2030년에 약 17조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HO가 이제 이 중에 5분의 1, 20%가량인 3조 5천억 원 가량이 남반구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겐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이제 판매 지역을 늘렸다는 점 이외에도 이제 향후에 유니세프나 범미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조달에서 약간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전개된 일인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설문과 평가를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현 시점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3사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밝혔었는데 이 계획은 일단 추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합병 무선 원인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보다 2.6배 높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3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7배 이제 17배 가량 차이가 나서 이제 이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측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결정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실시했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대부분 이제 반대의 의견을 좀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8.7%, 반대가 36.2%, 기권이 55.1%로 이제 55.1%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찬반 다수 의견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이 원칙을
이제 다수인 반대 의견을 적용하면 반대 비율이 최대한 70%가량으로 추산되고요. 반대 의견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으로는 58%가 현재의 양사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 주주 설문에서는 합병 여부 관련해서 찬성이 67.7%로 나타냈는데요. 이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 생명공학 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을 기대감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 이제 위원회가 그 이외에는 또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 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검토와 관련해서는 합병 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의견도 나온 것들이 있고요. 합병 시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합병 시에는 바이오 기업과 케미컬 기업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나왔고 이제 뭐 비용 절감, 생산 효율화 등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딱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할 텐데. 양사병이 이제 그렇다면 더 추진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주주들의 뜻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들의 뜻에 따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내년이나 내년 이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안정화되고 실적이 개선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셈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올해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매출이 1,170억 원 가량으로 이제 2분기 최대 실적도 기록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병에 대한 추진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제 양사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상반기 빅3 손해보험사의 단기 순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화재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1조 2,772억 원을 올렸습니다. DB손해보험도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1,241억 원을 기록했고요. 메리츠화재 역시 두 자릿수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9,97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새 회계제도인 IFRS 17에 유리한 장기인 보험 판매가 증가했고요. 운용자산 다변화 등으로 투자 손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의 주주 환원 움직임이 이에 따라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화재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재확인해줬습니다. DB손해보험도 5년 내에 주주 환원율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주주 환원에 증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 3,68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생보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의 실적을 내놓은 거고요. 최소 3, 4년간 주주 환원율을 50%를 목표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들 계속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밸류업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도 한동안 증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중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안에는 연계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 밸류업 지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지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죠. 현재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은 14개뿐이고요. 그마저도 17개가 금융사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세제 개편안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시장에서 잘 갑니다. 4% 가깝게 상승세 9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오늘 장중에 98,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보니까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험회사들이 지금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상반기만 하더라도 증권사라든가 웬만한 그 금융사들 못지않게 두 자리 숫자의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생명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삼성전자의 또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삼성전자가 HBM이라든가 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6조 원 정도 나왔어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맥심으로 잡고 있는 건 대략 한 30조, 그리고 그 하단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한 25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상당히 좀 영업 마진율을 좀 가져갈 거고, 거기다 현금 캐시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분기당 배당을 좀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생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채권이 떠오르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자금들을 모아서 이제 그 채권을 사게 되는데 이 채권을 사게 되면 거의 만기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듀레이션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면서 삼성생명의 주가 또한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좀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웃퍼폼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단기간 상승 추세가 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던 고가가 108,500원대이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AD 테크놀로지고 오늘 11%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미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도 일단 주문형 반도체 설계 및 판매를 담당하는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제 핵심 부품인 이 시스템 반도체 를 고객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AI 관련해서 이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일단 지난해 좀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됐었는데 이 TSMC에서 양산하던 SK 하이닉스의 SSD 컨트롤러 물량이 계약이 끝나면서 좀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고성능 컴퓨팅 엣지 서버와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ADP 600 플랫폼 개발로 인해서 다시금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 우리가 한번 서서히 기술적 반등력과 같이 맞물려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력이 나오다가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10%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상승력이 최소한 2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2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한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24,000원짜리가 혹여라도 돌파 안착이 된다면 기술적 반등력은 29,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많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24,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안 그래도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그런 날에는 파이널 샷에 이제 마켓 무버 코너를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실 거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아침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꼭 보셔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드렸었고 지금도 그 포지션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2조 넘게 지금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의 80% 이상이 거의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만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이 분위기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20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에서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인공지능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02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죠. 그 중간에는 분명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ING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국내 HBM 시장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92%나 됩니다.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죠. 이 점유율을 이용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거고 그에 대한 지금 현재 DRA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버용, 기업용 SSD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가격이 최근 들어서 8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산을 해본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눈높이가 올라가 있고 지금 주가는 그 부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저렴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아웃퍼폼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전 쪽도 있고 지금 전장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SK하이닉스 특히나 지금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천 포럼에서 류 부사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HBM보다 20배에서 30배 더 강력한 지금 현재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보다 20배에서 30배라면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SK하이닉스에서 비밀리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전 고점이 24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충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50%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한 주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해서 끝까지 다 먹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미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는 봐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거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안고 주가가 얼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또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정리하고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분기 상반기까지 봤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 집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대창, 코스피 쪽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4,000%가 넘었고요. MC넥스도 4,000%가 넘는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화산업과 삼성전자, 조광페인트도 그 뒤를 이으면서 1,000%가 넘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쇼박스 무려 33만%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파묘가 메가 히트를 기록하면서 실적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EV 첨단 소재 5만%가 넘는 증가율로 2위를 차지했고요. 뒤이어서 한탑과 제우스, 성도 ENG까지 10,000%가 넘는 증가율, 네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활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뭐니 해도 반도체가 이끌어줬습니다. 상반기 620개 상장사 영업이익이 91%나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어섰는데요.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3분기 실적 눈높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6,66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1%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3개월 대비해서도 16%가량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서비스업, 음식료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업종 등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1,146개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 줄어들면서 5조 4,996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대장주 등 2차 전지의 기업 부진 영향이 가장 뼈아팠고요. 기계장비와 일반전기전자 등 7개 업종만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숙박, 음식과 제약, 오락문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감지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쪽은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 영업이익에서 하락한 업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올해를 저점으로 이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조선과 제약 섹터에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코스닥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8%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커넥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또는 디스플레이 이 초정밀 커넥터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최근 이 차량용 커넥터 쪽도 매출이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작년도에는 좀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주가도 좀 일정 부분 같이 눌렸었는데 전년도 좀 부진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모바일 전자기기 판매 정책이 이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재편되면서 납품 물량이 좀 감소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금 IT 부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전장 부분 쪽에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 컨센서스가 현재 1,700억 정도 잡히고 있고 영업이익이 130억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확실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11,800원대 저점을 찍고 어느덧 지금 17,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단기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을 때 16,600원에서 15,700원 정도 사이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25,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대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면 2만 원짜리를 만약에 돌파 안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T 현대 일렉트릭인데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31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 뭐 거의 실과 바늘의 관계죠.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에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있어. LS도 있고,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최근 들어서 매출이 지금 미국향 매출이 3배나 좀 증가되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앨범화마 쪽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클라이언트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압기,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공장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압기라든가 지금 송배전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에 대한 뭐 가이던스 같은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죠. 좀 보게 되면 뭐 올해는 매출액이 3조 5천억 하면서 YOY상 38.5%. 자,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7천억을 넘어가면서 YOY상 16.3%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973억으로 91.9%나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상반기보다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지만 실적이 하반기는 상반기를 더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물론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MSCI도 편입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10%가 안 넘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통해서 영업 마진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물론 LS 일렉트릭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흐름도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라든가 지금 현재보다 주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도 분명 LS 일렉트릭과 지금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다른 결의 HD 현대 일렉트릭만의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6% 상승했는데 전 고점 부근이 지금 37만 원이에요. 충분히 저는 40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동사에 대한 혹시나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혹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캡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넘게 상승하면서 8,7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수급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식 파트너님? 네, 고대역폭 메모리 핵심 장비 주로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위드텍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그 오염 모니터링 장비를 현재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클린룸에서 발생하는 오염 화학물을 10조분의 1 단위로 초정밀로 측정하고 365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현재 이런 장비를 지속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사업에서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 필수 규명 핵종 분석을 위한 이동형 원전 해체 폐기물 핵종 분석 방사화학 실험실을 현재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밑꼬리가 잔뜩 달린 바닥형 도직격 캔들로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한 12% 정도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조정을 받았을 때 8,400원 정도에 일단 그 이하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바라보시지만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진다면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니케이 증시와 동반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대형주들 위주로서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잭슨홀 미팅을 앞둔 상태에서 좀 관망세도 어느 정도 짙게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에서도 그러한 특징들이 좀 나타나줬는데요. 현물보다는 선물 중심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줬고요. 지수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제한된 모습들, 즉 시초가의 좀 강세로 나왔다가 좀 박스권에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2,700선을 좀 강하게 뚫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굵직한 이슈인 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메이저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인데요. 화장품 이커머스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K-뷰티 쪽에 대한 판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이미 작년 매출액을 이미 올해 상반기에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또 ROE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유통업체 치고 ROE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최근 북미 쪽에 대한 색조와 선케어 제품의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화장품 섹터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실리콘투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기분 좋은 반등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약 1분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석은 마감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감 지수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는 2,700선을 오늘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70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0.83% 오른 2,696.55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1% 넘게 오름세로 거래가 됐고요. 1.34% 오르면서 787.9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정도를 추가한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2,288억 원의 외국인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90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개인은 나홀로 2,591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83억 원 순매수, 기관은 120억 원의 순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 나홀로 팔자세 보이면서 22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삼성전자가 78,800원대,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도 다가갔었는데요. 19만 원 선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큰 기대감을 안고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전부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증시도 함께 동조화되면서 잘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상승 탄력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쪽이 15% 넘게 상승세, 초전도체 쪽이 8.2% 상승세,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 화재 쪽 7.7%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2차 전지 소재 쪽도 5.6% 넘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이 꽤나 강했는데 뉴로모픽 관련 이 테마가 6% 넘게 상승세, 온디바이스 쪽이 5.9% 넘게 상승세, CXL이 4.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의 순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전체 업종을 보면은 이 밸류업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탄력을 보였습니다. 보험업종 3% 넘게 상승세, 건설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2.4% 넘게 상승세, 그리고 조선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 이슈가 함께 묶이면서 오늘 시장 2% 넘게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나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정바이오 오늘 상한가 오늘 안착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SP소프트도 상한가, 애경케미컬 상한가, 이램까지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일동홀딩스가 20%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수화학도 28%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706선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을 하루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았겠지만은 약간의 압박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은 2,7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렸고 1.2% 넘게 상승하면서 78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장 막판에 어느 쪽으로 좀 힘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 테마 업종 자체가 좀 크게 힘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78,900원대, 오늘 79,000원대를 넘어서면서 8만 원대까지 다가서기도 했는데 결국 마감은 79,000원대 아래에서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 가깝게 상승세,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위에서 계속해서 장중에 거래가 됐었는데 장 막판에는 2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한 가격선인 8만 원대와 20만 원대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LG엔솔이 강보합권, 삼성 바로직스는 오늘도 조정이었습니다. 2.4% 이상의 하락세, 현대차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강보합권, 오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해서 기대감 나오는 대체적인 이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금융주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는데 KB금융 3% 넘게 탄력 받았습니다. 신한지주 2%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신고가 기록한 기업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세, HLB가 1.9% 넘게 상승, 엔캠이 오늘 또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4.6%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안착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업종과 관계없이 잘 가는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클래시스가 오늘 탄력을 받았는데 2% 넘게 탄력 받았고요. 휴젤, 삼천당제약, 미가캠바이오, 리노공업까지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화요일 우리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또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네. 관심 종목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오늘 반갑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순간 지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지수도 지금 안도랠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앞에서 시황 브리핑 해드릴 때 자막바를 보니까 오늘 신고가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 마감의 종목들이 속속들이 속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긴 상승세라고 합니다. 미증시는 이미 블랙 먼데이 여파가 있었던 구간 많지는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 역시도 회복 탄력도가 조금 더 우리 국내 시장보다는 빠르게 지수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지금 V자 반등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지난주까지 시장에 만연했었던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불안했었던 시장을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일단 우려는 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잭슨홀 미팅, 국내에서는 금통위 관련해서 금리 이제 관련해서 스탠스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좀 주목해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환율이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1,3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증시가 또 불안하다 보니까 강달러 쪽, 그러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시장이 원체 불안하다 보니까 강달러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소강 상태에 이제 진입하면서 최근에 이 원화 약세 베팅한 달러 롱 포지션이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는 환율이 1,325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줬었고 아무래도 또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또 동조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내수 부양 의지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대리통화 역할을 하는 원화 강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지금 중동 이제 확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휴전으로 이야기가 또 갈피가 잡혀지게 되면서 이런 위험 선호 자산 선호 심리까지도 다시 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원화 역시도 점차적으로 계속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1,300원 초반대까지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FOMC 이제 의사록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금리 방향성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금리 폭에 대해서 논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빠르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9월 FOMC에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등의 이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에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먼저 서둘러서 하게 된다면은 그 반대 상황이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연준이 먼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연계돼서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번에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일단 흐름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움직였었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 코로나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전고체 관련주도 한능화성 위주로만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업종단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반등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반도체주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반기 계속해서 메인으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말고 계속 반도체 업황 살펴보실 필요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같이 함께 SK 하이닉스도 상승세가 나와주곤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업종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보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시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서 액티브한 포지션을 이제 구축해 나가시려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됐었던 환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오늘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80전 내리면서 1,333원 20전에 마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초가에서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롯데 이노베이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에서 사명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롯데 계열사에서 전산실 역할만 담당을 했다면 지금 신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을 비롯해서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 이 지금 이슈가 지금 테마로 지금 같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함께 또 사업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쪽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 쪽에서 2025년 예산안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를 최대 9만 대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기존의 환경부 쪽에서 한 4만 대 정도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2배 이상까지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전기차 충전기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 기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 정부 쪽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예방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정 쪽에서 일단 이달 중에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당분간은 이 관련 이슈가 시장에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코로나 쪽 종목들이 지금 좀 과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다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텀이 한 2, 3주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테마 형성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EV시스 쪽에서 그때 말씀드렸었던 PLC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이 과부하되지 않게 만드는 그 모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PLC 모뎀을 내장한 완속 충전기를 인증을 지금 2건 정도 받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2타입 정도 보유한 제조사로는 이 EV시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와 관련된 지금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롯데그룹의 계열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롯데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많죠. 유통, 호텔, 서비스 등등 이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도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이제 북미 쪽까지도 지금 현재 진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이슈 주목해 보시면서 롯데 이노베이션 가격 전략은요.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24,500원 구간대에 기점으로 해서 21선 구간대 일단은 지지 받아주는지 흐름 보시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 구간대까지는 흐름 열려 있거든요. 121선 구간대 매물대로 단기적으로 보고 3만 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이노베이트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테마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려주셨고요. 오늘 롯데 이노베이트 종가는 26,650원에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시초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 및 감사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매도 주문 전에는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잔고 관리 시스템은 주식별로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로 차단해야 합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로 키웠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화재 원인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터리 두뇌를 담당하는 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이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여지는 완충 상태는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구간 내에서의 충전량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공모가 29,000원보다 18.28% 내린 23,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KR3 역시 종가 공모가 15,500원보다 31.94% 하락한 1,550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 공개 시장 열기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